always happy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 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4월 7일 월요일 뉴스바입니다. 오늘 뉴스바가 준비한 메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주 중앙일보 종편 채널 JTBC 뉴스 큐브 6라는 프로그램에 관계자 징계 및 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유우성 씨와 그의 변호인만 출연시켜 일방적으로 입장을 전달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방심위가 내세운 표면적 이유는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것이지만 손석희 사장 취임 이후 자꾸만 정권의 심기를 건드리는 JTBC를 가만 내버려둘 수 없다는 속내가 어렵지 않게 읽힙니다. 네, 오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 초대석에서 연결해서 이 사안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월요일의 요일별 코너 특종의 진수에서는 조선일보가 지난 3일자에 보도한 북한 무인기 청와대 바로 위에 20여 초 떠 있었다. 이 기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들으시고 다시 오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회원이며 망원시장에서 우리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서정래입니다. 지난 2012년 우리 시장 근처에 홈플러스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130여 명의 시장 상인들은 5번이나 영업을 중단하고 천막농성을 벌였습니다. 여기에 참여연대와 시민단체들이 힘을 보탰고 주민들도 서명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작년 12월 31일 망원역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문을 닫았습니다. 전통시장과 함께 살기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이 문을 닫은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하지만 국회는 민생법안 처리를 미루고 정부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항상 을들의 편에서 함께 싸우고 있는 참여연대가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전국의 을들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전화 02-723-5300을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Breaking news regarding missing Malaysia Airlines Flight 3. So the United States is lowering the threshold for American. 日本と同じで現地予算やってるから意味がないんです。环球消费调查，我们来说一种特殊的旅游。近年来呢，出国旅游。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나라 밖 소식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주말 사이 국제사회에서는 어떤 사건이 화제였는지 국민라디오 뉴스 전문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입니다. 장혜림 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미국 국가안보국의 해인정보 수집 활동 폭로하고 지금 러시아에 망명 중이죠. 에드워드 스노든 국제사면위원회 회의에 참여했다는데 어떻게 참여를 했습니까? 네, 에드워드 스노든이 현지 시간으로 5일 미국에서 개최된 국제사면위원회 연례회의에서 화상연결 형식으로 연설했다고 이타르타스 통신이 전했습니다. 예. 이날 회의에는 스노든으로부터 기밀 자료를 넘겨받아서 국가안보국 NSA의 불법 감시 활동을 처음으로 폭로했던
전 영국 가디언지 기자 글렌 그린월드도 화상 연결로 참여했습니다. NSA의 불법 활동을 폭로한 후에 홍콩을 거쳐 러시아로 도피한 스노든은 지난해 8월 러시아로부터 1년간의 임시 망명을 허가받고 모스크바 인근에서 은신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동안 스노든이 외부 노출 좀 자제했었는데요. 네. 화상회의 형식이지만 공개 활동을 다시 시작했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스노든이 연설에서 어떤 얘기했습니까? 사면위원회의 올해 회의 주제는 미국 정보 당국의 시민 사생활 침해 문제였습니다. 스노든은 이날 연설에서 발신자와 수신자 번호, 통화 시점과 시간 등의 전화통화 메타데이터를 수집해온 NSA의 활동은 통화 내용 직접 도청이나 이메일 감시보다도 더 심각한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했는데요. 예. 스노든은 메타데이터는 우리 모두의 사생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준다면서 이를 통해 우리가 누구와 교류하고 있는지 또 정치적 성향은 어떤지 등을 모두 알 수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예. 미국이 자국민의 개인정보만 수집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지도층도 도청했다 이런 의혹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에 대해서 독일 내무부 장관이 비판을 했다고요? 네. 스노든의 폭로로 미국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 등 독일 정재계 지도층을 도청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독일과 외교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토마스 데 마이첼의 독일 내무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5일 슈피겔지에 실린 인터뷰에서 미국의 감청 작전이 엄청난 수준이고 미국이 이에 관련해 독일의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예. 마이첼의 장관은 에드워드 스노든이 공개한 기밀의 3분의 2만 사실이라도 미국의 감청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적했고요. 미국과 독일이 추진하는 스파이 행위 금지 협정 체결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협상 성공에 대한 기대치가 아주 낮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러시아가 우리나라 동해에서 공중 정찰 활동 강화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배경이 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리아 노보스티 통신은 일본 방위성 발표를 인용해서 러시아 정찰기들이 최근 사흘 동안에만 3차례나 동해상에서 정찰 활동을 벌였다고 전했습니다. 방위성은 북한이 지난달 26일 동해로 노동미사일 2기를 발사했는데 그날 이후부터 어제까지 러시아 정찰기의 동해 출격 횟수가 모두 8차례나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방위성은 또 러시아 정찰기들이 일본 영공을 침해하지는 않았지만 매번 일본 자위대 소속 전투기들이 긴급 발진해서 경계 비행에 나서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이런 활동이 최근 들어 고조된 한반도 긴장 상황과 관련이 깊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정보가 일본 방위성에서 발표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국방부는 무인 정찰기 정보는 잘 파악을 하는데 이런 거는 파악이 안 됐는지 아니면 발표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관계가 점점 더 냉랭해지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를 공격했다는 소식 있죠? 네. 현지 시간으로 6일 새벽 이스라엘 전투기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내 하마스 군사 조직 5곳을 공습했다고 AFP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지난 3일에도 이스라엘 전투기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공습해서 부상자가 속출했었는데요. 이스라엘은 지난 3일과 6일 2번 다 가자 지구에서 먼저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을 발사해서 자기네들은 대응 폭격한 거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이런 분위기라면 이번 달 말에 종료를 앞두고 있는 평화협상, 이거 결렬될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가 좀 있겠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스라엘은 작년 7월 팔레스타인과 평화협상을 재개하는 조건으로 팔레스타인 장기수 104명을 4차례에 걸쳐 풀어주기로 약속했었는데요. 예. 그 대신에 팔레스타인이 협상 기간 동안에 유엔의 국가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스라엘이 제안한 협상 시한 연장을 팔레스타인이 거부하니까 이스라엘은 마지막 26명에 대한 제4차 석방을 보류했습니다. 이것에 반발한 팔레스타인은 유엔 기구 및 협약에 가입을 신청했고 이스라엘은 석방을 아예 취소한 상태입니다. 협상 시간이 이번 달 29일인데 이런 상황에서 평화협상이 결렬될지도 모른다는 전망입니다. 예. 북한이 중국의 경제특구 또 농촌 개발에 대해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서 북한 경제 분야 간부들을 중국에 보냈다는 소식도 좀 눈길을 끕니다. 네. 신천특구보 등 중국 언론은 북한 노동당 중앙경제부와 국가경제개발위원회 등 경제간부 시찰단이 지난주부터 광둥성 선정과 산시성, 시안 등을 방문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북한 경제시찰단은
중국의 도시들을 방문하면서 경제특구 개발과 신농촌 개발 현장을 집중적으로 둘러봤다고 언론들이 전했는데요. 북한은 신의주 등 국가급 경제특구 이외에 지방을 13개 경제개발구와 3개 관광특구 등 북한 내 개발 대상지들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노하우를 습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실종된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 이 블랙박스 신호음과 같은 주파수 대역의 음향 신호 감지됐다는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네.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 실종 사고 수색 작업이 그동안 지지부진했었는데요. 실종 30일째를 맞은 어제 중국 순시선이 실종기의 블랙박스가 송신하는 신호와 동일한 주파수를 탐지한 데 이어서 호주 해군 함정도 유사한 음향 파동을 탐지하면서 수색이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앵거스 휴스턴 국제수색단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는 중요하고 고무적인 단서라고 하면서도 아직 해당 신호가 실종된 말레이기 블랙박스로부터 나온 것인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고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혜림 캐스터의 국제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네, 김용민 PD와 함께하는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사학비리 대명사죠. 네. 예. 심심하면 나오는데 이 무리를 빚고 결국 퇴출 당했었는데 예. 이 김문기 씨 일가 상지대를 다시 장악했다 이런 예, 뉴스군요. 그렇습니다. 한겨레 일면 기사입니다. 김영삼 정권 출범 첫 해인 1993년 문민정부 사학비리 1호로 교육계에서 퇴출당한 김문기 씨 일가 아닙니까?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상지대, 이 상지대의 운영권을 이 김문기 씨 일가가 다시 장악했다고 합니다. 김문기 씨의 둘째 아들 김길남 씨가 최근 상지대 이사회에서 새 이사장으로 선출된 것입니다. 예. 김문기 씨 일가는 상지대 정의사 9명 가운데 6명을 확보해서 정관계정, 총장 선임 같은 모든 권한을 휘두를 수 있게 됐습니다. 김문기 씨가 1993년 3월 학생 부정입학 등의 혐의로 구속되고 이듬해 대법원의 실형 선고로 상지대 이사장에서 해임된 지 20여 년 만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21년이 지난 일인데요. 예. 예. 그렇게 오래전에 퇴출당한 김문기 씨가 결국 화려하게 부활한 셈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글쎄 말입니다. 김문기 씨가 누군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지대를 인수한 뒤로는 학생 등록금과 부정입학 따위로 챙기는 돈, 이런 돈으로 부동산 투기에 나서서 60만 평 규모의 부동산 왕국을 세웠습니다. 1993년 그때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예. 민자당 국회의원 재산 신고 당시 185억여 원을 신고해서 집권당 의원 가운데 3위를 차지했습니다. 김문기 씨는 유신독재 시절에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절에 민정당, 민자당 이렇게 여당 국회의원을 3차례 지냈습니다. 상지대는 김문기 씨 일가의 일자리면서 재산을 쌓는 축제 수단이었습니다. 김문기 씨 일가가 학교를 어떻게 장악했는지 살펴보면 아내가 재단 이사였고요. 예. 사위가 총장 비서실장이었고요. 매제가 상지대 산하의 전문대학 대학장이었고요. 교묵과장, 한방병원 총무과장이 8촌이고요. 문중인사가 회계 서무과장을 독식했습니다. 예, 다양하게 이렇게 포진해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8촌은 잘 안 챙기는데. 예. 8촌까지, 예, 심지어 문중인사까지. 자, 김문기 씨는 상지대 운영을 위해서 사재 180억을 투자했다고 주장했지만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재단 전입금, 이게 아주 압권이었죠. 1990년에 재단 전입금 1년에 예. 3,000원. 3천만 원이 아닙니다. 3,000원? 3,000원. 예. 예. 제 주머니에도 지금 있는 3,000원입니다. 그리고 1992년엔 그나마 한 푼도 없었습니다. 1993년 언론 보도를 보면은 상지대 도서관에는 정기 구독하는 정기 간행물이 단 한 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도서관 비치용으로 책이 필요하니까 예. 청계천 등지에서 헌책을 무게로 달아서 사들여 오기도 했다는 그런 교수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뭐 책의 내용을 떠나서 그냥 무게만 보고 뭐 전화번호부 갖다 넣어도 뭐라 무게가 많이 나가잖아요. 일단 뭐라 할 사람이 없었던 거지요 당시로선.
상지대 인수 직후에는 모든 교직원한테서 각서를 받았는데요. 봉급 포기 각서, 그리고 백지 사직서, 이걸 받았다고 합니다. 언제든 이 사람 마음에 안 들면은 이 백지 사직서로 잘라버릴 수 있는 거죠. 예. 자, 김문기 씨가 이사장이던 1978년부터 1993년까지 상지대에서는 이사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김문기 씨입니다. 뭐 한겨레가 오늘 보도를 했지만 사실 조선일보도 김문기 씨 일가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좀 개탄하지 않았습니까? 1993년 4월 1일자 사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선일보.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마도 그의 이 같은 행각이 이제껏 가려질 수 있었던 것은 여당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인지 모른다. 그것 이외에는 그런 특권과 특혜를 누릴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여당 국회의원이란 자리가 그렇게도 대단했단 말인가. 설사 사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감독관청인 교육부 측의 직무유기 행위를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 상지대 운영 및 입시관리의 난맥상은 교육부 측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정부는 이번 상지대 사건을 계기로 사학의 횡포나 비리가 뿌리 뽑히도록 획기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교육부부터 쇄신해야 하리라고 본다. 이게 바로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사실 재단 전입금 한 해 3,000원. 이것도 조선일보가 최초 보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조선일보가 1993년에 교육부를 꾸짖었는데 문제는 이번에 김문기 씨 일가가 이렇게 화려하게 부활하는데 교육부의 한마디로 덕이 컸다. 이런 분석도 있죠. 한겨레 오늘자 사설을 읽어보겠습니다. 상지대에서 비리재단의 복귀가 진행되는 동안 교육당국은 이를 막기는커녕 사실상 묵인하고 방조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 속기록까지 폐기하면서 옛 재단 쪽 이사 선임안을 통과시켰으며 교육부는 상지대 교수와 학생들의 거듭된 특별감사 요구 등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상지대 사태와 관련해 교육당국이 보인 태도는 비리 사학과 한통속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상지대 비리재단의 복귀는 비슷한 경험이 있는 다른 사학의 정상화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우려된다. 비리재단 퇴출 후 임시이사관리체제에서 착실하게 정상화의 길을 밟아온 대구대, 세종대, 조선대, 덕성여대 등에서도 옛 재단 쪽 인사들이 복귀하면서 이미 분쟁에 휩싸였거나 분쟁의 불씨가 싹트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이런 비정상을 정상화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기대를 갖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영남대의 사실상 교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학 비리 문제, 특별히 비리가 있었던 전 그 재단 관계자들 다시 뭐 손 못 뻗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말입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간첩 혐의 받고 있는 유우성 씨 계좌를 검찰이 탈탈 털고 있다고요? 국민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국민일보는 단독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사실 새롭진 않습니다. 검찰이 간첩 혐의 피고인 유우성 씨의 불법 대북 송금 사업에 대해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화교 출신인 유우성 씨는 2004년 4월 탈북자로 위장해서 입국한 다음 유명 사립대에 편입한 2007년 무렵부터 국내 다른 탈북자들의 송금 브로커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4년 전에 검찰이 이 사건을 이미 인지하고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재수사하겠다는 겁니다. 간첩 혐의를 뒤집어 씌우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뭐 이거라도 해서 결국에는 유우성을 죄인으로 만들겠다. 이런 의도 아니고서는 검찰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는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국민일보는 검찰의 의도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4년 전에는 재판에 안 넘기고 기소유예했는데 이번에는 죄를 묻겠다. 이걸로 말이죠. 검찰 관계자는 기소유예했던 사건이라도 수사를 재개해서 기소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검찰이 칼을 뽑았으면 호박이라도 찔러야 한다는 그런 논리 같습니다. 당시에는 뭐하고 4년 지나서 기소하겠다는 거지 직무유기 아닙니까? 글쎄 말입니다. 부끄럽지도 않아 하는 것 같습니다. 기초선거 무공천 이게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의 당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뭐 이런 상황 분석도 좀 가능한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국회의원 회관에서 기초선거 무공천 긴급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그 대선 당시에 그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기초선거 공천 폐지 공약을 설계한 인사들에 대한 책임론이 나왔습니다. 책임론을 제기한 인물은 바로 최민희 의원인데요. 예. 토론회 질문에서 발제자로 나온 정혜구 성공회대 교수에게 문재인 후보 캠프 인사들에게 물어보니까 모두 한결같이 자신은 반대했다라고 말한다. 도대체 이 공약을 누가 내놓았는지 답해달라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혜구 교수는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정치개혁 공약을 담당한 새로운 정치위원회 간사를 맡았었는데요. 자, 뭐 당시 위원회는 그 김민영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조대엽 고려대 교수, 최재성 의원 해서 전문가와 국회의원 1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일단 정혜구 교수 같은 경우 정치학자들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문 후보가 기초 공천 폐지에 대해서 의지는 있어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김민영 전 사무처장도 유사하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 캠프 관계자들은 문재인 후보의 당초 의견은 기초단체장은 공천하고, 그러니까 시장 군수 이건 공천하고 기초의원만 무공천하자는 것이었다. 무공천하더라도 여성의 기초의회 진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쪽이었는데, 이 어떻게 문재인 후보의 의향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이 학자들이 그냥 뜬구름 잡듯 이상론을 펼쳐가지고 이 공약이 나온 거 아니냐라는 것이 지금 문재인 캠프에 속했던 분들의 그런 의문입니다. 오늘 경향신문 3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예. 이제 와서 이것도 짚어서 뭐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는 안 됩니다. 깊은 수렁에 빠진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예. 네, 미국이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주행 못하게 하는 규제에 이어서 이번엔 중소기업 적합업종 그렇습니다. 지정 문제 요거까지 좀 트집을 잡고 나섰군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동반성장위원회는 민간 기구가 아니라 사실상 정부 기구라고 지적했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 동반성장위원회는 민간 자율이 아닌 정부의 정책 집행을 하는 기구 아니냐. 이렇게 된다면은 기업 활동을 국가 차원에서 저해하는 이런 행태를 반대하는 한미 FTA 여기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라고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국 정부에다가 경고 메시지를 보낸 셈입니다. 예. 자, 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하겠습니까? 여기에는 중소기업들 혹은 자영업자들만 영업할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 대기업까지 다 진출을 하게 되면은 중소기업 자영업자들 뭐 먹고 살라는 거냐? 이런 문제의식이 깔려 있거든요. 예. 대기업이 순대까지 팔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탐욕적 자본을 통제하기 위해서 동반성장위원회가 있는 건데 이게 한미 FTA 위반이라고 미국 측은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경향신문 1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예. 이런 분위기 보면 예. 그 외국 자본들이 이 중소기업 적합업종까지 거침없이 또 한국 시장에 침투되고 진출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한국일보 1면을 또 보겠습니다. 중국 자본이 국내 카지노를 샀다는 기사입니다. 제주 하이아트 호텔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홍콩 부동산 개발 업체 란딩에게 1,200억에 매각됐다는 겁니다. 국내 카지노가 외국 기업에 팔린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예. 관련 업계에 따르면은 홍콩의 부동산 개발 업체 란딩 국제발전 유한회사는 제주 하이아트 호텔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벨루가 오션의 운영권을 국내 기업으로부터 인수했고 이 같은 사실을 지난 4일 홍콩 증시를 통해 공시했습니다. 그만큼 란딩은 제주 카지노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하지만 이것이 앞으로 외국인만 지금 영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영업 대상을 내국인까지 확대할 그런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점에서 향락 산업의 확대를 우려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카지노 업계 관계자는 해외 카지노 업계는 중국에서 가깝고 별도 비자가 필요 없는 제주 카지노의 성장성을 높게 본다면서 이들이 카지노 사업 확대를 위해서 내국인 출입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전했는데 내국인 출입을 만약에 중국이 요청한다면 우리 정부가 과연 여기에 불응할까요? 예, 우리 정부의 의지도 결심도 그리 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예, 일단은 강원랜드 쪽에서 반대하는 걸 기대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손님 뺏기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예. 예, 드디어 올 것이 온 건가요? 부동산 법을 붕괴 관련 기사가 좀 보입니다. 4년 전세 대출 급증
버블 붕괴 우려도, 이런 제목의 기사가 국민일보 일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치솟는 전세 가격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액도 급증하고 있다는 건데요. 집값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이 오른 전세값이 어느 시점에 떨어질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주택담보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연체와 파산이 속출하는 전세 버블 붕괴 우려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 국토교통부와 7개 시중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28조 7,275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해 4분기보다 5.7% 늘어난 겁니다. 지난해 분기별 증가율이 3에서 4%대였거든요. 이걸 감안한다면 지금 한 6%대에 이르는 거 아닙니까? 올 들어 증가폭이 매우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올해 1분기 전세대출 증가율은 7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의 8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폭등한 전세값을 보유자금으로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전세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건데, 예. 정부가 전세난을 막는다는 취지로 전세대출 문턱을 대폭 낮춘 것도 전세대출 증가에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다가 이제 전세 버블 붕괴가 오면 예. 집주인들은 돈 내줘야 되는데 그 돈이 없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그 돈을 받아야 하는 세입자들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보통 이제 후에 전세 들어온 사람들 돈 받아서 예. 나간 사람 돈을 내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 말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또 갚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은행권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부가 이런 그 위기 상황을 미리 내다보고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정책 만드는 분들이 전세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아마. 없죠. 예. 네, 빚내서 집사라던 구호가 얼마나 무책임한 건지 뭐 서서히 드러나는 셈인데요. 예. 예, 공공부채 관련 기사도 있습니다. 세계일보 일면입니다. 공공부채 이자만 한 해 60조, 이런 제목입니다. 공공부문의 부채의 이자만 한 해 60조에 달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공부문 부채가 2007년 465조 원에서 2012년 821조 원으로 급증한 결과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2년 전체 공공부문의 이자 지출이 60조 3,499억으로 2007년보다 28% 증가했습니다. 이번에 주목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한국은행이 공공부문 손익계산서를 내면서 말이죠. 예. 지급소득 항목에다가 이자 지출을 별도로 구분해서 산출한 건데요. 전체 공공부문의 이자 지출이 집계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랬더니 한 해 60조라는 겁니다. 예. 일반 정부, 그러니까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그리고 공기업, 금융기업, 또 비금융기업 해서 총 5,255개 기관이 대상인데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오늘 세계일보는 또 이렇게 기사를 통해 덧붙이고 있습니다. 예. 조선일보에 눈길 가는 기사가 있습니다. 예.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광진 의원 결혼 기사를 실었는데. 네. 결혼하면 축하를 해줘야죠. 그게 사람 된 놀이 아닙니까? 자, 근데 조선일보는 말이죠. 김광진 의원의 이 신부 가문에게 침을 뱉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11면에서 김광진 의원 부인 아버지, 즉 장인이 지방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아니, 지방에서 호텔을 운영할 수도 있지. 그게 뭔 문제예요. 그런데 부인의 작은 아버지가 조직폭력배였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니, 결혼식한 신혼부부에게 연좌제를 적용하자는 건가요? 도대체 이런 함량미달의 쓰레기 기사가 도대체 왜 나왔을까요? 이거 보니까 사회면에 실렸네요. 이 사회면 하면 또 우리가 떠오르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조선일보 사회부장 겸 부국장 김창균 부국장 겸 사회부장. 예. 이런 기사 왜 실었어요? 왜 김광진 의원을 표적으로 삼았는지는 조선일보가 그 의도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기사 제목 이렇습니다. 백선엽 장군을 민족 반역자로 비난한 김광진 의원 결혼.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백선엽 장군을 민족 반역자라고 비난했기 때문에 이 결혼한 것마저도 침뱉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일까요? 일제강점기 때 간도특설대 일원으로 항일 무장세력 토벌에 나섰던 백선엽 씨를 민족 반역자라고 얘기하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백선엽 씨는 게다가 1993년 자서전에서 우리가 게릴라가 되어 싸웠다라면 독립이 빨라졌을 것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동포에게 총을 겨눈 것은 사실이고 그 때문에 비판을 받더라도 어쩔 수가 없다라면서 뻔뻔스럽게 자신의 항일 무장세력 토벌 행위를 정당화했던 인물이 바로 백선엽 아닙니까?
비록 6.25 때 전공이 있었다 할지라도 친일 행위에 대해서 반성의 빛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민족 반역자라고 말한 게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요? 예, 저는 조선일보 이 제목만 보고요. 예. 이렇게 비난했는데 백선엽 장군 가문 사람과 혹시 결혼을 해서 이 기사를 쓴 게 아닌가? 그거였는데 그것도 아니었군요. 그렇습니다. 예. 하여간 정말 양식이 의심되는 조선일보입니다. 예. 다음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경향신문 6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이 인권 침해 사건을 접수한 진정인에게 예산이 없어서 처리를 못했다라고 답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2012년부터 2013년 구치소와 교도소에 수감됐던 56살 기혁 씨, 교도소 안에서 썼던 편지가 밖으로 전달되지 않은 게 억울했지만 달리 항변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는데요. 반년이 넘은 최근까지 처리 결과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예산이 없어서 일 처리를 못했다. 이런 답변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인권위원회를 믿고 진정을 낸 건데 정보기관이 예산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니 이거 참 어이가 없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공무원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는가? 이 기혁 씨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정부의 무차별적 규제 완화. 이것 때문에 득이 아니라 손해를 본 기업이 있다. 예. 이런 소식이 실렸습니다. 경향신문 11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친환경 포장재 업체를 운영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지난해 말 옥수수 같은 식물에서 추출한 전분을 소재로 해서 썩는 포장재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통상 이제 비닐 같은 거 잘 안 썩잖아요. 예. 근데 이제 옥수수 전분을 소재로 해서 썩는 포장재를 이제 만들었다는 겁니다. 개발비 50억을 들여가지고 무려 10년간의 집념으로 거둔 개가였습니다. 곧바로 환경부로부터 인증마크를 받고 현재 국내외 특허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가 합성수지 포장재의 연차별 감축 의무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비닐에 대한 규제를 사실상 없애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 2003년부터 이 규제를 전제로 해서 제품을 개발했는데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예. 환경운동연합은 환경규제는 환경산업을 발전시키며 투자를 유인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동력이다. 업무 성격과 목적이 태생적으로 규제일 수밖에 없는 환경부는 잘못 완화했을 때 문제가 되는 규제를 찾아서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대체 이 환경부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규제 개혁과 관련된 기사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상징적인 것이었죠. 7성급 칼호텔 사실상 무산됐다고요? 서울신문 1면 기사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 말에 따르면 학교 부근에 호텔을 지으려는 시도가 무려 32번이었는데 다른 곳과는 다르게 대한항공 7성급 호텔의 경우 규제를 완화해도 각종 관련법이 얽혀있기 때문에 건축 자체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무엇보다도 학부모와 교육단체 모두가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규제 차원으로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커다란 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벽, 공익적 목적의 벽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벽마저 허물려고 한다면은 이 정권은 교육에 별 관심이 없는 그런 완전 친기업이 아니라 종기업 정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짧게 두 개 어처구니 없는 기사를 전해드리면서 전 물러가겠습니다. 대만에서 조용기 목사가 집회를 열은 모양입니다. 3,000명의 신자들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국민일보 제목은 이렇습니다. 4차원 영성 배우자. 대만 성도들 3,000여 명 운집. 조용기 목사 타이퉁 성회. 이런 제목입니다. 법원 유죄 판결을 받은 목사가 버젓이 이렇게 강사 행세하고 다니면서 설교하는 거. 이건 사실 맨정신에 불가능하지요. 4차원 영성이 이래서 나온 말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아일보 2면을 보니까 말이죠. 채널A에 쏟아진 상상상, 참언론인 대상, 통일방송 대상, 뉴미디어 대상. 예, 보수 성향 단체 또 정부로부터 받은 상도 있는데요. 예. 상 못지않게 벌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동아일보 말입니다. 왜 벌 받은 이야기는 안 할까요?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예,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문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위헌 문제를 비롯해서 지역 분열, 돈 선거 재현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면서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공천 폐지 약속을 뒤집은 새누리당. 그 새누리당의 유체 이탈을 짚어봅니다. 2013년 3월부터 7월까지 타임머신을 타고 날아가 보실까요? 지난해 4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재보궐선거가 있었지요. 그때 새누리당은 대선 공약 지킨다며 공천을 안 했습니다. 광도 열심히 팔았습니다. 당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기득권 내려놓기와 정치 쇄신 차원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공천하지 않겠다고 국민들께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당이 추진하는 정치 쇄신은 단순한 선거를 대비한 당의 당면 과제를 풀기 위한 타개책이 아닙니다. 선진 정치를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각오이고 지난 대선 때 당이 마련한 정치 쇄신 특위안이 있는데 이것은 이미 당론으로 확정된 데다가 국민 앞에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황우여 대표는 이랬지만 심재철 최고위원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 공천을 하지 않는 것은 자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공천을 하는데 우리만 공천을 안 한다면 기호 1번은 빈칸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보는 저 뒤쪽에 4번이든 5번이든 6번으로 밀려나겠죠. 민주당은 공천을 하는데 우리만 안 한다면 수도권에서는 100전 100패입니다. 현 상태에서 공천은 수도권에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공천을 하지 않으면 당장 낙선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이 후보 예정자로서는 강력한 반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즉각 기존 조직의 동요나 붕괴로 연결되고 3년 후에는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 부메랑을 맞을 것입니다. 공약이니까 공천을 안 하겠다는 것인데 우리만 안 하게 되면 손실이 너무 큽니다. 공천 안 하는 것은 민주당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해야 정치가 개혁될 것입니다. 우리 혼자만 안 하겠다는 것은 민주당 천하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진상하는 꼴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어랏, 심재철 최고위원의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몇 자만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 공천을 하지 않는 것은 자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은 공천을 하는데 우리만 공천을 안 한다면 기호 2번은 빈칸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보는 저 뒤쪽에 4번이든 5번이든 6번으로 밀려나겠죠. 새누리당은 공천을 하는데 우리만 안 한다면 수도권에서는 100전 100패입니다. 공약이니까 공천을 안 하겠다는 것인데 우리만 안 하게 되면 손실이 너무 큽니다. 새누리당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해야 정치가 개혁될 것입니다. 우리 혼자만 안 하겠다는 것은 새누리당 천하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진상하는 꼴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심재철 최고위원은 민주당도 공천하지 말라고 외칩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위원을 공천을 폐지한다는 것은 저희 당의 공약입니다. 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도 그리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야가 함께 약속을 하든지 법 개정으로 공동으로 실시되어야만 합니다. 황우여 대표도 국회의원은 함께 공천을 하고 기초단위에서는 약속대로 무공천을 하여 여야가 나란히 경주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충원드립니다. 남경필 의원도 기초위의 기초단체장 무공천 방침을 결정을 하신 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결정, 많은 분들이 거기에 따른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득권을 버리는 차에서 잘 해주셨고요. 여러 채널로 민주당을 설득해서 이번 며칠 남지 않은 공천이지만 이번에 차제에 아예 여야가 함께 공천하지 않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시켰으면 합니다. 서병수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표를 얻기 위해서는 말을 자주 바꾸는 당이라며 맹비난합니다. 민주당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리당략을 위해서라면 국민과의 약속도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리는 구태정치부터 청산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미 FTA에서부터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어원에 대한 공천제 폐지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말을 바꾸고
또 국민과 약속을 한 것도 뒤집어버렸던 과거부터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새누리당의 집단 유체 이탈을 두고 최경환 원내대표가 최근에 하신 말씀이 있네요. 최 원내대표가 너나 잘해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 국민TV 뉴스K에 보도된 주요 기사들을 살펴보는 뉴스K 리뷰 순서입니다. 뉴스K가 어떤 사안에 주목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토요일과 일요일은 뉴스K가 방송을 쉬는 관계로 지난 금요일 방송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외교냐 의원 외유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그것도 약속이나 한 듯 무더기로 해외 출장을 떠나는 국회의원들을 많은 국민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한 해 의원들의 해외 출장에 들어간 세비가 무려 70억 여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뉴스K는 어떻게 분석했는지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TV가 국회 사무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확보한 19대 국회 해외 출장 사례들을 확인해봤습니다. 국회의원 해외 출장 비용으로 지난 한 해 동안 72억여 원의 나랏돈이 들어갔습니다. 네, 의원 외교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의원 외교냐 외유냐인 것 같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고전적인 문제에 더불어서 의원 혼자 공감하기 어려운 해외 출장을 다녀온 나홀로 출장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김진희 PD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국회의원 일행이 외국 정부의 철도 투자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5일 동안 프랑스와 독일 출장을 다녀와서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11쪽에 이 출장의 성과가 적혀 있습니다. 철도 건설 정책이 결정되면 정부가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재정부는 재정적인 노력을, 교통부는 정책 수행을 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내용입니다. 외국에 가야 알 수 있는 내용인지 의문이 들 만큼 당연한 정부의 역할입니다. 취재 결과 방문단 규모는 단 3명이었는데 이 중 2명은 공공기관 직원들이고 국회의원은 최근 의원직을 사퇴하고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윤진식 전 의원이었습니다. 그 오래된 일이라 지금 기억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찾아보고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내가 선거에 나와서 바빠요. 당시 윤 전 의원의 이른바 나홀로 출장은 일정 소화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지 도착 후 이틀 동안 만찬 한 번 참석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윤 전 의원 측은 일정에 차질이 있었다고 해명합니다. 막판에 그게 취소됐던가? 그때가 유럽 국가들이 다 바캉스 철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일정이 좀 수정됐을지도 모르겠는데요. 한 명의 의원이 해외 출장에 다녀온 사례는 또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은 지난 1월 남미 주요국의 통치 구조를 조사하러 브라질 등 남미 3개국에 다녀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인 우 의원이 남미의 통치 구조를 왜 조사했는지 의문입니다. 국회의원 개인의 특별한 관심사라면 나홀로 출장에 왜 예산 지원을 받았는지도 해명이 필요합니다. 우 의원의 출장 보고서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통상 동행하는 사무처 국제협력관이 보고서의 초안 정도를 작성하지만 우 의원 출장의 경우 협력관이 일부 짜깁기까지 해서 완성본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니 세금으로 해가지고 충실하게 그걸 잘 했어요. 근데 일단은 끊으세요.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하루 박근혜 대통령의 입을 뚫어지게 바라볼 것 같습니다. 안철수 공동대표가 지난주에 청와대 민원실을 찾아가서 대통령 면담을 신청한 뒤에 7일까지, 그러니까 월요일인 오늘까지 가부간에 답을 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입니다. 별다른 청와대의 반응이 없다면 거절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요구를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당시 상황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오늘 갑자기 청와대를 찾아가 민원실에서 대통령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참여정부 때 야당이던 민주당이 탄핵 석 달 전에 당대표 일행이 몰려가 면담 요구를 한 적이 있지만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결국 안 대표는 정무수석만 만났고 새누리당은 동정표를 노린다는 싸늘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김희주 PD, 안철수 공동대표가 청와대 방문하겠다고 알린 게 언제였습니까? 오늘 오전 10시 40분이었습니다. 대통령을 만나지는 못했고 박준우 청와대 정무수석만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안 대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면담하러 왔다며 대통령과의 면담은 형식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박 수석은 선거를 앞두고 정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게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답했습니다. 안 대표는 결국 7일까지 대통령의 답변을 듣고 싶다는 말을 남기고 청와대 민원실에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의 청와대 방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상황을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어제 당 지도부가 청와대에 가서 문전 박대를 당하든 단식을 하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통령의 공약인 기초선거 무공천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공천을 하려면 차라리 당을 해산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한동안 청와대 압박에 초점을 맞추던 당 분위기가 당 지도부 책임론으로 다시 바뀔 조짐을 보인 겁니다. 안철수 대표의 오늘 행보는 이 같은 논란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자 신경민 의원은 오늘 기자들을 만나 안 대표의 청와대 행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간 걸로 난 피드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함진규 새누리당 대변인은 문전박대 당하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든 길거리 정치쇼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도 기초공천을 해서 당당히 경쟁하자는 제안 아닌 제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왜 제안 아닌 제안이라는 거죠?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의 말대로 기초선거 무공천을 포기하면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기초공천을 안 한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면 선거에서 어려운 싸움을 해야 합니다. 기초공천을 해보라는 새누리당의 오늘 제안은 야당이 딜레마에 빠져 있고 자신들이 꽃놀이패를 쥐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 방송된 뉴스K를 뉴스K 리뷰를 통해서 같이 들어보셨습니다. 국민TV 뉴스K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9시에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국민이 만든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은 이미 공언한 대로 국민TV 개국과 함께 조합원 여러분을 대상으로 월 10,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걷고 있습니다. 사무국 김재현 간사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동지가 돼주신 조합원 여러분, 2014년 4월 1일 TV 개국과 함께 미디어 협동조합이 제2의 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매월 조합비를 내주세요. 보다 나은 뉴스, 보다 나은 프로그램으로 우리 사회를 밝고 정의롭게 만들겠습니다. 함께 힘 모아 주실 거죠? 편리하고 간단한 CMS 신청을 하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문의는 서울 전화 3144-0933-7737입니다.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지난 2월 18일 JTBC 뉴스큐브 6에 유우성 씨와 유씨 변호인이 직접 출연했습니다. 방송 내용 일부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서울시 공무원 감첩 조작 논란 직접 오늘 간첩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유우성 씨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인인 양승봉 변호사가 같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첫 번째 의문은 국정원은 왜 유 씨를 처음에 간첩으로 봤을까? 어떤 혐의점을 인지하고 받지 않을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요. 예. 제가 그 2004년도에 북한에서 나왔을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 대사관 측에서 중국 현지에서 치밀한 조사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일각이 도대체 어딘지를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 사건 관련돼서 객관적인 판사님이 계시고 당사자인 피고인 그리고 변호인이 있고 상대인 검찰이 있습니다. 그 하령 씨의 이제 도장이 부분과 이제 변호사님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예. 시간이 되겠습니까? 시간이 그 정도가 안 될 것 도장 같아요. 한 번만 저희가 사실 보여주- 어제도 이 자리에서 이제 다른 의원들이 그 내용을 다뤘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관인이 다르다는 것이죠. 주로 이런 식이었습니다. 유우성 씨와 변호인에게 캐묻고 따지고 시간 문제로 유우성 씨의 말을 적극 제재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방송이 지난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조금 전에 들어보신 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JTBC 뉴스큐브 6라는 프로그램의 관계자 징계 및 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방심위의 처분, 여러분은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방심위 수장, 공안검사 출신의 박만 위원장입니다. 오늘 이 문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 연결해서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먼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JTBC 뉴스큐브 6 내린 징계, 이 근거 규정이 좀 궁금하고요. 해당 규정을 어떻게 위반했다고 방심위는 주장하는지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9조 2항 공정성, 객관성 조항, 그리고 제11조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규정 위반, 제14조 객관성 위반이라는 겁니다. 예. 이 중에서도 특별히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일방적 주장 중심으로 방송해서 시청자들을 혼동케 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범죄 혐의자에게 자기 주장의 기회를 주었다. 이런 겁니다. 예. 그렇다면 뭐 검찰 입장도 들어야 된다는 얘기 같긴 한데요. 보통 뉴스 보도 프로그램에서 검찰 입장이나 이런 건 다 다루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이 문제된 프로가 2월 18일입니다. 예. 그런데 이미 2월 17일 날 JTBC에서는 검찰 국정원 입장을 충분히 보도했고요. 3월에 들어서도 뭐 국정원이나 검찰에서 나올 수가 없으니까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출연시켜서 국정원과 검찰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했습니다. 예. 전날에도 방송을 했고 그 후로도 뭐 충분히 반대쪽의 입장을 전달했다는 말씀이군요. 네. 네, 결국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이게 중징계라고 이제 언론은 보도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수위로 본다면 어느 정도 수위인지 좀 궁금하고요. 이 정도면 뭐 향후에 있을, 지금 뭐 재승인 심사는 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예, 방송 평가에 반영되는 징계 종류는 법정 제재 이상인데요. 주의는 1점, 경고는 2점, 그리고 관계자 징계 및 경고는 4점입니다. 예. 그리고 과징금을 받게 되면요, 5천만 원 이상일 때 15점, 5천만 원 미만일 때 10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 평가 결과가 재승인에 반영될 때 이번 재승인 심사의 경우 700점 중에 방송 평가가 350점 반영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관계자 징계 및 경고는 방송 평가에선 4점인데 재승인에선 50% 반영되었기 때문에 2점 감점 되게 되는 거겠죠.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하나일 때는 문제가 없는데요. 이런 식으로 편파 심의를 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방송에 대해서는 관계자 징계 및 경고 등 중징계를 계속 때리면 이게 누적되면 이게 탈락 사유가 되겠지요. 예. 그러니까 뭐 이번 사안만으로 가지고 다음 재승인 심사 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이런 사례들이 이제 누적되면 재승인 심사 때 고려 대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이건 누적될 가능성이 높아서요. 저희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도 좀 질문을 드렸지만 그 JTBC 해당 프로그램이 유우성 씨와 그 변호인만 따로 출연시켜서 입장을 들었다.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일단 그렇지 않습니다. JTBC가 그나마 균형을 맞추어서 이 사안을 보도한 거고요. 예. 이 사건 자체가 워낙 충격적인 사건 아닙니까? 예를 들면 검찰과 국정원이 간첩을 간첩이다 하는 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증거를 조작해서 간첩을 만들었다면
이것은 정말 큰일이잖아요. 그런데 예. 지금 언론 보도를 보시면 대부분의 언론이 검찰과 국정원의 입장에서 편파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나마 반대편 당사자인 유우성 씨 쪽과 변호사 얘기를 들었다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말도 안 되고요. 그리고 하루 전날 이미 2월 17일 13분에 걸쳐서 보수 진보 성향의 정치평론가 변호사가 출연해서 이거 다뤘고요. 예. 예, 그리고 3월 10일에 부장검사 출신인 김용남 변호사가 나와서 유우성 씨가 어떤 점에서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재강조하는 시간까지 같은 프로그램에서 다뤘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문제가 되는 건요. 철도 노조 파업 당시에 이 철도 노조 파업에 대한 불공정 보도가 문제가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심의할 때 방심위는 단지 당일 보도가 아니라 그 전후에 관련 보도를 공정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제없다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러면 같은 기준이라면 이번 사례에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철도 노조의 경우는 전후 보도를 다 고려해서 공정성을 판단해주고 JTBC 경우만 유독 그 2월 18일 당일 보도만으로 문제를 삼는 것은 이게 편파도 부끄러운 편파라고 봅니다. 예.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만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더군요. 방송 내레이션과 진행자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논란이라고 하는데 증거 조작이 아니라 간첩 조작이라고 표현한 것. 이건 사건을 악의적으로 확대하고 무죄 취지의 주장한 것이다. 사안의 본질을 어떻게 보느냐는 사실 언론의 재량 아니겠습니까? 이 박만 위원장이야말로 좀 사건에 개입한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박만 위원장이 이게 간첩 조작이다, 증거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증거 조작이라고 보는 건 박만 위원장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더 공정한 객관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건 언론도 그래야 하지만 박만 위원장이 더 그래야 하는 겁니다. 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요. 예. 근데 이제 이번 사태를 보면 여당 추천위원들은 이게 간첩 사건인데 일부 증거가 조작되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야당 추천위원들은 이거는 중요한 증거가 조작되었고 그 중요한 증거가 조작되어서 간첩으로 어떤 분의 인권이 크게 훼손됐는데 언론이 이것도 못하냐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전적으로 박만 위원장이 자신의 생각을 언론에 강요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박만 위원장뿐만 아니라 여당 쪽 인사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재판 중인 사건을 함부로 다뤘다 이런 문제 제기도 있었는데 네. 근데 국내 대다수 언론들 수사나 재판 중인 사항 경쟁적으로 취재하고 보도하지 않습니까? 네. 현실하고 좀 동떨어진 주장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아픈 기억이지만 노무현 대통령님 검찰 소환 때 언론이 어떤 보도했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검찰 조사만으로도. 예. 그리고요. 이게 아주 딱 떨어지는 게 있는데요. MBC 해직 언론인 복직 문제 있잖아요. 그 판결, 지난번에 1심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MBC 뉴스데스크가 심지어 법원 판결을 반박하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인데요. 그런데 방심위가 문제없다, 이 보도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구나 MBC는 이 재판의 또 당사자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당사자가 그런 보도를 내보냈는데 문제없다고 해놓고 유독 이 유우성 씨 사건에 대해서만 이게 문제 있다. 그것도 아주 가장 중징계를 내린 거거든요. 관계자 징계 및 경고는 과징금 이하에선 가장 중징계인데 이렇게 내리는 거 이거 국민이 어떻게 납득할까요? 국민들 사이에선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MBC에 있던 손석희 사장이 JTBC로 옮겨서 지금 보도부문 사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가운데 이제 JTBC의 논조가 좀 크게 달라졌다. 그리고 정권이 이 손석희 사장 체제, JTBC 보도 체제, 요거 좀 마음에 안 들어한다. 좀 벼르고 있다. 이런 느낌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최 의원님도 이런 분위기, 적절한 상황 판단이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심지어 이런 소문도 돌았습니다. 재승인을 앞두고 사실은 문제가 가장 많았던 건 JTBC고요. 예. 그 다음에 문제가 됐던 게 TV조선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정권 쪽에서는 JTBC를 문제 삼으려고 한다. 이런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심사위원들 양심상 그렇게 안 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런 의도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JTBC의 손석희 사장 취임 이후에 심지어 삼성에 대한 비판 기사까지 다루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었죠. 그것도 삼성이 가장 아파하는 부분이 노조와 백혈병 문제잖아요, 지금. 근데 이 부분까지 다룰 정도로 용기 있는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용기 있고 중립적인 언론의 역할을 하다 보니 유성씨 사건에서 중요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것이 너무 큰 문제니까 당연히 국민의 알 권리와 그다음에 피의자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다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정권이 싫다는 거죠.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예. 저는 그런 세간의 의혹이 충분히 근거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넓게 좀 의미를 확대하자면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언론의 관점이나 논조 이 자체까지 좀 통제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좀 보이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이건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방심위가 지금 계속 그 논란에 휩싸여 있고 저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더 중요하게는 방심위가 그런 판단을 독자적으로 하는 걸까 하는 의혹까지 드는 상황입니다. 예. 결국 독자적으로 그런 판단하는 걸까라는 의심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박만 위원장 저는 단순히 그냥 공안검사 출신이다 이 정도 알고 있는데 어떤 분입니까? 이분이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역임한 이후에 변호사로 활동하였어요. 그러니까 공안검사 출신이고요. 예. 이분이 지난 2011년 5월에 2기 집행부가 꾸려졌을 때 방심위 위원장을 맡았죠. 근데 이제 그동안 박만 방심위 체제가 정치심의, 편파심의 논란에 계속 휩싸여 왔고 지금도 그런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예. 이 문제는 앞으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 의원께서 여야 6대3 구조의 이 방심이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예. 개선책이랄까요? 지금 체제에서 그런 개선책을 얘기한다는 게 가능한지도 좀 의문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곧 3기 방심위가 구성됩니다. 그러면 여야가 어떻게든 중립적인 인사들로 방심위를 구성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를 비롯하여 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방심위를 어떻게 하면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할 수 있을까 관련 법안을 많이 내놨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새누리당이 이 방송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정말 절대로 자기가 조금이라도 양보하지 않겠다. 이게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난망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번 방심위 구성할 때 저희라도 제대로 된 사람들 추천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다 서포트해야 되겠죠. 예. 한 가지만 더 소관 상임위 사안이라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야당은 좀 반대했지만 어쨌든 보고서 채택이 됐습니다. 네. 야당이 좀 일정 부분 좀 밀린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밀렸다기보다는 일단 저희가 판단할 때는 부적격하지만 그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발표하지 않을 정도는 아니었던 거죠. 예. 예. 그리고 일단 답변 태도나 이런 면에서 성실했던 점, 진지했던 점은 사실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건 이제 형식적인 거고 내용상으로 이분이 방송통신 전문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분이 적격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어쨌든 이후에 이제 어떻게 가는지는 또 그 소관 상임에 계시니까 잘 또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최민희 의원이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여 명은 오늘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입법화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엽니다.
결의대회는 육사 지방선거 출마자와 당원 등 수백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참석자들은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를 입법화하지 않으면 육사 지방선거가 2개의 규칙으로 진행돼 극도의 혼란과 정치 실종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며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약속 파기를 규탄하고 공천 폐지 입법화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국회는 오늘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합니다. 여야는 대정부 질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부한 과감한 규제 혁파 문제와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부동산 대책을 놓고 서로 다른 처방전을 제시하며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안과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 개선 법안 처리 등의 문제도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인 정몽준 의원과 김황식 전 국무총리, 이해운 최고위원이 첫 3자 TV 토론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새누리당은 어제 여의도 당사에서 홍문종 사무총장 주재로 공중파 및 종편 방송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당초 새누리당은 서울시당 주최로 오늘 오후 서울시장 예비후보 생중계 TV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주간 방송사를 어디로 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불거지면서 추후 공식 절차를 통해 주관사를 선정해 토론 날짜를 잡기로 했습니다. 한미일 3국이 오늘 밤 미국 워싱턴에서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개최합니다. 이번 회담은 지난달 25일 한미일 3국 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것으로 3국은 특히 북한이 최근 거론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 내용을 분석하고 4차 핵실험 강행 시의 공동대처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국은 북한이 추가 도발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 이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 아침 기온은 4.9도로 예년 기온을 밑돌며 쌀쌀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 기온 17도, 강릉과 대구 23도 등으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곳곳에는 건조특보가 발효된 만큼 야외에서 불씨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 기온은 7도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국민라디오 최혜윤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월요일의 요일별 코너 특종의 진수 시간입니다. 지난주 가장 뜨거웠던 이슈, 특종이라고 할 수 있을지 아직 판단은 좀 유보하겠습니다만 조선일보 3일자 일면에 실린 북무인기 청와대 바로 위 20여 초 떠 있었다. 이런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네, 이 기사를 둘러싼 진위 논란과 공방도 역시 뜨거웠었는데요. 미디어스 김한 기자와 함께 이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말씀드린 대로 북한 무인기로 알려진 항공체가 찍었다고 주장하는 사진이죠. 네. 예, 조선일보가 일면에 단독 보도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조선일보는 3일자 일면 북무인기 청와대 바로 위 20여 초 떠 있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24일 이제 경기도 파주에서 추락한 무인기가 그 청와대 상공 위에서 촬영한 사진이다를 이걸 단독 입수했다며 청와대가 찍혀있는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진을 게재하고 나서 두 가지 논란이 거셌습니다. 일단 이 사진의 진위 여부, 그러니까 사진의 입수를 조선일보가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는데요. 예. 그래서 사진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그다음에 정부를 비롯한 언론계 안팎에서는 청와대 상공사진은 국가안보 문제로 찍을 수 없는 것인데 보수언론이라는 조선일보가 청와대 상공 정보를 제공한 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결국 조선일보가 이 비행기는 추락하고 조선일보가 이 사진을 입수했다는 건 북한은 이 사진을 입수하지 못했다는 것이
것인데 조선일보의 주장대로라고 한다면, 예. 근데 그거를 조선일보가 이제 공개적으로 신문에 실은 것이 적절한 행위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이 뜨거웠습니다. 예. 우선 두 가지 논란이 거셌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진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판단도 내려진 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이제 무인계에서 찍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실제 이 사진이 무인계에서 찍혔다라고, 입증할 만한 정확한 근거라든지, 혹은 뭐 입수 경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자체에 대한 좀 기술적인 의문들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 사진이 찍힌 높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라든지, 뭐, 그 사진의 각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특정 카메라마다 이제 어떤 높이에서 이제 찍을 수 있는 범위가 이제 계산이 될 텐데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맞지 않는 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등의 이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요. 뭐 조선일보는 어쨌든 이게 이제 그 무인기가 찍은 사진이 확실하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예. 입수 경위에 대해서도 뭐 다른 언론사 기자들이 아마 국방부 그 브리핑 과정에서 질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조선일보에 그 사진이 실리게 됐는지.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가 안보와 뭐 관련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결과 아닙니까? 네, 입수 경로는 조선일보 측은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청와대가 어쨌든 그 사진의 삭제를 요청했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는 조선일보가 그것을 정부의 어떤 채널을 통해서 입수했다라는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사실 이제 이전에 최동욱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라든지, 그 이전에 이제 뭐 정권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조선일보가 할 수 있었던 단독이나 특종의 연장선상에서 이 사건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분석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진의 진위 여부에 따라서 조선일보가 이 사진,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일부 이제 동호회나 사진 동호회에 있는 분들은 이 사진이 정부 발표의 고도에서는 찍힐 수 없는 사진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진이 이런 이제 음모를 제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무인 항공에 날아다녔던 비슷한 시기에 다르게 찍힌 항공 사진이라 뭐 이런 이제 주장들도 일부 인터넷과 SNS에서는 있는데요. 근데 이 부분에 논란을 해소시키는 것은 역시 조선일보의 몫이겠죠. 조선일보가 이 사진의 진위 여부나 이 사진의 입수 경로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밝혀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정도의 지금 어쨌든 논란이 되고 있다면 선행되어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예.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이제 국방부 대변인은 그 질문에 우리도 모르겠다. 네. 조선일보가 그 사진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네. 우리도 모르겠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최소한 국방부는 제공하지 않았다는 그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일보 청와대도 이제 애초에 민경 대변인이 브리핑을 할 때 어떻게 그 사진인지는 밝히고 있는 중이다라고 했다는 것이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뒤집어 보면 사실 간단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정부의 모 채널로부터 조선일보가 입수한 것이라면, 만약에 이것을 정부의 비판적인 진보 언론이 보도를 했다라고 하면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와 역공이 있었을 것이냐, 정부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민경욱 대변인도 사실 삭제 요청을 드린다라고 하고 특별한 아직 조치나 뭐 이런 걸 취하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사진의 입수 경로, 이게 이제 정부 쪽으로 입수를 한 것이라면 뭐 어느 정도 드러나 정황적으로는 유추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예, 다른 매체가 보도했다면 아마 해당 언론사를 압수수색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정도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이 정부의 성격을 감안했을 때 뭐 그런 사안이죠. 예, 군사 기밀이고 네. 국가안보의 중대한 문제이기 네. 때문에 이 유출자를 찾아내야 된다라고 네. 당연히 나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도 만약에 이게 정부 실제 사진이고 뭐 정부를 통해서 유출이 된 것이라고 한다면 뭐 국가 기강 차원의 문제라든지 말씀하신 국가 안보적 차원의 문제라든지 해서 반드시 문제를 이제 어디서 유출이 됐는지를 잡아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언론에도 어떤 가이드라인을 줄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국가 안보적으로 정말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면, 예. 정부가 그런 조치들을 취하지 않으면서 조선일보가 이 사진을 보도하면서 이 사건의 볼륨만 커지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은 어쨌든 이제 이전에도 몇 번 반복되었던 어떤 공안 이슈에 대한 정부와 보수 언론의 유착 이런 것들을 좀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관련해서 짚어보지 않을 수 없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 이후에 이제 국민TV 뉴스K가 이거 조선일보 사진 오보다 이렇게 보도를 했다가 정정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뉴스K가 이제 조선일보가 북한 무인기 촬영 사진이라고 한 최근 사진은 2012년 구글어스의 위성 사진과 같다라는 취지로 보도를 했다가 그 이후에 정정을 했습니다.
그 노정면 국민TV 방송제작국장은 뉴스가 나간 다음 날 그 4월 3일자 뉴스K의 조선일보 오보 기사는 성급한 보도였다는 점을 겸허히 인정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예. 근데 뭐 이렇습니다. 그 팩트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국민TV에서도 미처 팩트를 체크를 다 하지 못한 부분은 미흡했던 점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사실 이 보도의 맥락과 어쨌든 배경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제의식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팩트 부분은 이미 이제 노정면 국장이 그 인정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사과를 한 것이라고 본다면, 근데 이 보도의 맥락은 결국 앞서 말씀드린 이 사진의 진위 여부에 대한 의문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사진에 대한 진위 여부에 대한 의문은 언론이 품을 수 있는 함적 비판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조선일보가 이 사진을 보도한 거 역시도 말하자면 그런 이제 기사의 충족 요건들이 다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좀 방법론에서 서툴렀다 이런 비판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 조선일보 사진에 대한 뭐 비판이나 의심은 충분히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해봐야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예, 뭐 이 부분은 뉴스K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에서도 네. 예, 조선일보가 보도한 사진의 그 진위 여부, 네. 입수 경로, 네. 뭐 국가기관이 이거 조사 안 한다고 하면 언론이라도 해야 네. 되는 건 마땅한 것 같고요. 네. 예. 이런 논란과는 또 별개로 그 해당 보도의 윤리적인 문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적이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민경호 청와대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조선일보의 사진 공개가 국가안보 목표시설 관리 지침에 위반된다. 적군이 군사적으로 활용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삭제해주길 요청한다. 타 언론에 확산되지 않기로 바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들이 국가안보 문제라든지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군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그동안 반응을 해왔는데 어떤 보도거리, 그 다음에 이슈거리에 이르러서는, 자기들이 그동안 견제해왔던 태도라든지 고수해왔던 원칙 같은 것들을 바로 파기를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 이제 지금 이 부분도 굉장히 지금 종편을 소유한 매체들과 이 보수 언론들 사이에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부풀어지고 있거든요. 뭐 심지어 제가 어느 종편을 보니까 TV조선 종편에서는 뭐 우리도 무인기를 띄워서 김일성 동상에 페인트라도 한번 뿌리고 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방송에서 공공연하게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이런 상황들이 스스로 이제 셀프로 사건을 제기하고 부풀리고 또 이거에 대해서 어떤 다시 사회적인 여론화 작업을 들어가고 뭐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부가 이 사진을 유출한 것과는 별개로 사실 국가안보 문제가 이렇게 말하자면 선정적인 오락거리로 전락하는 대상.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이들은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사건이 펼쳐지고 나서 소녀시대에 열애설이 났는데 예. 그 한국 사회에서 북한 문제와 연예 뉴스와 대북 뉴스는 거의 같은 급이다.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진위를 알 수 없으며 뭐 이런 취지죠. 사실 대북 관련 이슈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연예 뉴스화되는 경향에 대해서는 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뭐 오늘 또 신문 보니까 삼척에서도 무인 항공기가 하나 발견됐다. 네. 근데 6개월 전에 10만이가 발견해가지고 갖고 있다가 하도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하니까 이제 뒤늦게 네. 신고를 했다. 예. 참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네.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해당 사진에 대한 진위 논란, 뭐 네티즌들이나 또 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좀 뜨겁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쟁점은 한 서너 가지 정도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사진 촬영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뉴스K가 제기했던 문제도 이게 이제 어쨌든 구글어스라고 하는 인터넷상에서 그 항공지도와 관련해서 획기적인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것과 이제 비교해서 이게 2012년 사진과 유사하다라는 것이었는데 실제로 이게 무인기가 날랐다라고 정부나 그 언론이 설명하고 있는 시점에 찍힌 사진이냐, 뭐 요거 여부가 있겠죠. 예. 근데 이제 그 사진을 보면 조선일보 사진을 보면 뭐 버스도 이제 정차해 있는 게 이제 보이고 몇 가지 촬영 시점을 설명할 수 있는 그 정보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문제 확인이 하나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사진 촬영의 고도입니다. 그래서 그 무인기에는 그 어떤 카메라가 들어있었는지 지금 다 공개가 된 상황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진 전문가들은 그 높이에서 그 카메라로 그 정도의 각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기술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카메라의 특성과 일치 여부입니다. 그래서 각 카메라별로 어떤 높이에서 어느 정도에 찍었을 때 어떤 선명함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기술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가장 큰 이제 이 음모론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가 이게 왜 북한 무인기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무인기로 추정된다거든요. 지금 정부의 입장은요. 예. 실제로 천안함 때도 이제 아주 뭐 다른 일본이 써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대중적인 음모론을 엄청나게 불을 지피는 뭐 계기가 됐었지만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게 북한의 무인기다라는 걸 정부가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사실 지금 국방부나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지금 두들겨 맞고 있으면서도 이게 북한의 무인기라는 추정 근거를 정확하게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왜 이걸 북한의 무인기라고 추정하고 있는 것인지 막연하게 북한이 아니면 누가 있겠냐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인데 사실 이제 좀 그런 정부의 태도가 이 음모론과 불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진위에 대한 공방을 키워가고 있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입니다. 예, 오늘 아침에 어떤 보도를 들어보니까 삼척에서 발견된 그 무인 비행체에는 35라는 숫자가 써 있었답니다. 네. 이걸 가지고 어떻게 리포트를 했냐면 그걸로 봐서 35번째 만들어진 무인 항공기일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124,227이 쓰여졌으면 네. 한 12만 대 넘게 만들었을 네. 것이다. 이런 리포트가 가능했는지 좀 의문이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군 당국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이 북한의 뭐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하지만 사실상 보수 언론들은 단정 짓고 있지 네. 않습니까? 이런 태도가 사실 음모론 좀 확산에 어떤 빌미를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특별히 최근의 상황을 보면 네. 이 국가정보원이 또 간첩 증거를 조작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 정부 발표를 네. 거지것대로 믿을 수 없다. 네, 네. 이런 분위기도 좀 반영된 게 아닐까요? 네, 그 정부에 대한 신뢰도, 그러니까 대북 문제나 안보 문제에 대한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라는 것이 문제고요. 떨어진 건 뭐 괜히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뭐 의심을 하고 의혹을 갖는 건 아니겠죠. 그동안 정부의 태도가 그러해 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개연적으로 그런 판단을 하는 거고요. 애초 군은 파주에서 처음 무인기가 발견됐을 때는 대북 문제는 상관이 없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백령도에서 발견하면서 급변 태도가 이제 바뀌었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보수 언론들이 가세를 해서 이게 이제 북한에서 엄청난 위협을 가해온 것처럼 이제 말하자면 펌프질을 하고 그게 이제 종편 채널들이 동원돼서 이게 뭐 바로 청와대에 폭탄이라도 떨어뜨릴 수 있었던 것처럼 같은 문제로 왜곡하고 선전하는 이제 부안해동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전형적인 선거용 이슈 키우기라고 보고요. 지방선거가 이제 두 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선거용 이슈 키우기라고 보고요. 이 이슈가 결국에 어떻게 누구에게 어떤 정당과 집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지금 언론이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입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보도가 있지만 국민들이 또 그런 보도들 가운데 어떤 사실을 또 네. 취사 선택에서 판단을 할지는 또 수용자인 국민들의 몫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조선일보가 지난 3일에 일면에 단독 보도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예, 그 무인기에서 나왔다는 그 사진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보도를 했는데 이후에 청와대 요청에 따라서 사진은 삭제가 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사진의 진위 여부, 출처에 대해서는 또 조선일보가 뭐 당당하게 밝혀야 되는 게 이런 의구심을 좀 해소하는데 첩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미디어스의 김한 기자였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입니다. 뉴스바가 준비한 메뉴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용민, 김효진 PD가 수고해 주셨고요. 네,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7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